북한에 와서 이제 발제 토론을 해달라는 이제 우리 숙장님의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토론인가, 어떤 세미나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세미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강연도 뭐 세미나도 참가하지만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이 세미나 주제가 최근에는 거의나 사라져가는 이 주제거든요. 특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선가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북한 관련 강연이라든가 또 세미나, 토론, 발제 뭐 이런 주제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석사연 장로님께서 갑자기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좀 세미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이게 현 시점에서 과연 맞는 주제인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통일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두 개 국가로 가느냐 마느냐, 두 개 뭐 민족으로 갈라서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오히려 더 토론의 주제가 되고 언론들에서 보면 이런 걸 가지고 공론화해서 이제라도 무죄를 정하자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세미나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게 현 흐름이 어떻게 맞을까라고 이제 좀 제가 고민해 보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저한테다가 그럼 저한테 시간을 얼마 들을 수 있습니까?라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시에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0분 내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 기회를 드리려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올해까지 딱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정권을 이제 4번 겪어보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제 통일 문제를 입법기관에서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제 22대 총선에서 낙선된 이후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게 우리로 말하면 헌법기관인데 이게 뭐 관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또 민간단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걸 직접 현실에서 업무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향후 우리 통일을 준비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중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016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국정원 안가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뭐 집중 종합 신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6개월 동안은 뭘 많이 했는가 하면 안가에서 비공개 정책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정부 각 부처 각 전문기관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개방론이 나왔을 때니까 각 정부 부처들에서 전문기관들에서 대통령의 이 통일 대방론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이나 이런 영역까지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비공개 토론회들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갔는데 저는 그때 뭘 주장했는가 하면 저는 그때 한 가지를 주장했어요.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를 어차피 우리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북 간에 뭐 서로 합의한 통일이라든지 또 뭐 점차적인 이런 통일은 저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결국은 두 개의 체제 중에서 온화한 체제가 없어져야 가능한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가 통일될 때 통일이 가능한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바라보려면 그러면 이 북한 체제를 앞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전략과 전술 어떤 정책을 하겠느냐 결국은 통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체제에서 다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하겠냐. 그러면 그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 북한에서 기구화해가지고 흔히 북한에서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토대가 전대한 나쁜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성군제된다. 그러면 이 각기한 주민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기한 성군, 이 계급에 맞는 그런 정책과 타겟팅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체제를 보려면 북한의 엘리트층
기득권층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기득권층이 결국은 북한 김씨 체제에 어떻게 등을 돌리게 하겠느냐. 이 문제가 우선 정책적으로 저는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뭔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법률과 제도적으로 북한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탈출구를 봐야죠. 예. 우리가 집안에 이 집이 북한이라는 이 집이 무너진다면 어디로 탈출해서 어디로 도망칠까? 도망친 다음에 내가 저 탈출구로 나가서 밖에 나가면 집이 무너져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탈출구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탈출구를 제시했느냐?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기된 질문이 그러면 그 엑시트, 탈출구가 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북한에서 공직자로 있다가 한국에 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준다는 것을 입법화해서 제도하자. 그러면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서 돌아가는데 그때 제 실례를 들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영국 이제 우리 저 김주일님도 계시지만 부대사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오면 대한민국에서 명백합니다. 아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의 직이 우리 공무원급에서 몇 급에 해당하겠구나. 그러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을 법과 제도적으로 북한에서 몇 급에 있다가 오면 그에 해당한 우리 대우를 주겠습니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아 내가 한국에 가면 나 한대로 어떤 삶이 차려지겠네. 딱 X가 보이는 게 우리는 집이 무너질 때 뛰어나가라고 파란불로 딱 X가 항상 표시하잖아. 탈출구로. 그럼 탈출구가 보인다. 그런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느냐. 내 책에도 썼지만은 일단 한국에 가면 나는 세탁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세탁은 좀 할 수 있다. 난 세탁소하고 우리 집사람은 제빵집을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 북한은 트렁크라고 하죠. 제 캐리어에다가 제빵과 관련된 책을 몽땅 다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오니까 국정원에서 그게 혹시 남수책인가 해서 계속 다 보다가 아무래도 그게 암호가 풀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 제빵책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그래서 아니 한국에 와서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원래 빵을 잘 만드니까 우리 집사람은 빵집을 하고 나는 세탁소를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 하니까 국정원 그때 나왔던 분들이 막 웃으시면서 한국에 와서 제빵집을 차려가지고 빵집을 차려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냐. 앞으로 집에서 바깥에 나가보라. 눈앞에 파리바게트로부터 시작해서 제빵집이 얼마나 많게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꿈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한국에 올 때까지도 이 엑시트라는 이 푸른 이 탈출을 보지 못하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앞으로 통일이 되든 한국으로 가든 내 앞길에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내일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우리가 들어가서 행정권을 우리가 실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우리 군인들이 가서 거기다가 미군이 왔을 때처럼 이렇게 군정이나 강점 통치는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북한의 기득권 공무원 그 시스템에 의지해서 자유민주 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면 그럼 미리 자 현재 뭐 내가 북한에서 뭐 주민 북한 동사무소 소장했다 하면 그 동사무소 지금 동장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할게. 이런 입법화해서 이런 제도적인 탈출구를 보여주자 했는데 제가 들은 답변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북한의 기득권층,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법과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실제 통일을 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이거 갈등을 극복했는가 한번 다 보세요. 이거 우리 남아프리카 그 실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남아에서 이제 백인들이 이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더는 이 백인의 인종주의 정권을 가지고서는 자기네 기득권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라는 이 공화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백인들이 찾은 대안이 결국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저 흑인들 무장부대를 가서 설복하고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내려오면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대우와 기득권을 보장해 주겠으니까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줄게. 단
우리말 그거 이래서 타협을 이루어진 게 남아프리카 오늘의 공화국이고 미국 같은 데서도 보세요. 미국에서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막 일어나고 민권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사람들이 딱 채택한 게 뭔가면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 이 흑인들이 지금 찾고 싶어하는 이 탈출구, 이 탈출구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찾은 거는 이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결국은 다 성공하지 않냐 해서 내난 게 모하마드 알리와 같은 이런 스타들을 만들어가지고 딱 흑인사에 보여주니까 흑인들이 대단히 주춤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뭐, 저 모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들, 유명한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이래서 이게 대단히 다른 나라들에서 이 갈등과 통합을 해결할 때는 대단히 치밀하게 작전하고 제도화하고 이걸 한다는 걸 우리가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거 이 점이 안 되는 게 저는 대단히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2016년도에 왔는데 제가 와서 뭐 여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막 되는 것 같으니까 제 후배들이 야 그럼 나보다 하면 뭐 한 자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근데 뭘 모르고 왔는가 하면 어느 정권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와서 뭐라고 모르는 사람 줄 아세요? 한국에 와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와서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거대 기초수급자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살아가지고 그 중에 일본에 한국에 뭐 부인이 돌아가겠다고 막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 하니까 해외에 있는 제 친구들이 들러오는 이야기가 야 북한에서 이렇게 외교관을 하면서 뭐 살던 사람이 한국에 가서 직업이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만날 돈 탈라 간다? 야 이럴 바엔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북한의 엘리트층에 대한 우리 접근법 엑시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이건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전 국민적인 공론화와 입법과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또 이전 특정 계층과 또 특권층에 대한 그런 특혜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어떻게 엑시트를 보여주겠느냐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싶고 오늘 두 번째로서는 북한이 그러면 그 밑에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겠느냐 이건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없었지만은 북한에서는 정말 하바닥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저기 지금 다 앞에 앉아 계세요. 주승현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이영현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분들은 정말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 그 지성호 국의원처럼 정말 꽃제비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정말 하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분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한 엘리트층, 기득권층을 어떻게 마음 잡겠냐 이건 뭐 대단히 힘들고 복잡한 문제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빼고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성공하신 이런 분들을 앞으로 통일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좀 반론적인 걸로 이제 이야기했고 오늘 현재 우리의 통일 환경은 지난 시기에 비하면 대단히 이거 지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적대적 두개 국가론 김정은이가 내놨죠. 이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김정은이가 내놓고 헌법을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저는 좀 나이브했던 게 차마 우리 한국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통일 문제를 지금까지 주도해 온 거는 진보층이고 또 진보층이 제일 통일을 주동하고 우리 서울이란 통일도 제일 많이 부르고 북한에도 제일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진보층에서는 북한에서 적대적 두개 국가론 두개 민족론을 내놓는 순간에 강하게 반발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진보 쪽에서 먼저 이제는 두개 국가로 가자.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제도적으로 지금 점점 오차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두 번째로서 제가 지금 우리 힘들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거 제가 한국에 올 때와 지금의 북한 대외적 환경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는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실현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때 2016년 당시 북한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나빴습니다.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오라는데 가지도 않고 김정은이가 계속 핵시험하고 하니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에 손을 들고 석탄 수출까지 막는
이런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2016년에 했기 때문에 그때 저가 야 이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10년 안에 왜 중국이 북한을 끊어버리면 북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통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김씨 일가는 하도 운이 좋은지 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은 러시아라는 그런 든든한 우군을 얻었고 어떻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결국은 돈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 2012년 제가 올 때 당시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반도 통일, 북한 붕괴 문제가 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점차 북중으로 한미일로 갈라져가지고 북한이 지금 대단히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이런 거고 또 지난 10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적석 두개국가론과 또 우리 통일에 대한 피로감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힘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한국에 와서 성공하신 북한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뭘 할 거냐라는 행동적인 문제에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민주평등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있어 보면 이런 요구가 제일 많아요. 탈북민들이 이제 민주평등 사무처에 많이 옵니다. 찾아와서 강연을 좀 많이 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강연.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서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행사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들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게 대단히 이제 생계에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조직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 그래서 내가 많은 탈북민들을 강연과 이런 데 요청하고 하면 어떤 행정신문에서 부딪히는가 하면 이제는 탈북민들도 단순한 북한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압록강을 이렇게 힘들게 건너다가 죽을 뻔했어 북한에서 내가 정거리 교화에 가서 어떻게 맞았어 하는 이런 증언 이야기는 좀 약간 이제는 식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아주 좋은데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라면 지역협의회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우리 지역협의회에 있는 탈북민 자문위원도 그런 이야기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면 제가 강연시장에도 그때 하려고 보면 대단히 전문화된 그런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상임위원도 많이 참가해 보셨지만, 네.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해요? 좀 컨설팅, 한국 사람들 앞에서 북한의 리스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과 비슷한 이런 강연들을 많이 좀 조직해 줄 것을 요구해요. 현재 바닥에서는. 그럼 이건 우리 안에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는 좀 우리 탈북민 사회에서도 일반 북한에서 자기가 당했던 인권 유린이나 이런 침해 이런 상황을 단순한 증언하기보다는 그에 기초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재원이라든가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전문가적인 탈북민들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계시고 우리 저기 우리 한예청 졸업하신 분도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성공하셨냐 한국 사람도 돈 벌기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중견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그래서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내자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서 제가 해보기 옥무에서 제일 겪었던 결함은 뭔가면 힘든 점은 젊은이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좀 한국에 최근에 온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너희들이 좀 나가서 이거 좀 생생한 이야기 이런 거 지금 북한의 20대 30대가 뭘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없을까? 라고 제가 다가가서 했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10명 중에 7명 8명은 NO. 왜 NO가 뭐냐면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이게 지금 대다수 젊은 친구들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북한에서 와서 내가 북한에서 겪었던 뭐 군대 이야기, 탈북 이야기, 10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지금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얼굴 좀 나가서야 하니까 이거 앞으로 탈북민이라는 게 알려지면 취업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탈북민의 정체성을 노출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에서 미래의 삶을 이어가는데 실과 덕을 저울질해 보니까 덕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자꾸 두드면서 뭔가 하면 이러다가 이거 앞으로 이거 탈북 세대 단절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날 저희 탈북민단체에서 서울 광장으로부터 통일부까지 시위 행진을 한번 해봤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 라고 한 100여 명 모여서 시위 행진을 서울시청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시위 행진에 한 140명이 참가했는데 140명 참가인 대부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7세예요. 길거리도 겨우 지나가면, 겨우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철박사 겨우.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시위 끝나고 제가 느낀 인상이, 야, 이거 10년 지나면 서울시청 광장으로부터 통일부까지 시위 행진조차 할 수 없겠구나. 앞으로 100명 모인다는 건 이거 꿈도 못 꾸겠구나. 왜? 이거 평균 연령이 67세 이 사람들 대부분 70대인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누가 여기에 나올까? 지금 젊은이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탈북민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뭘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북한을 경험한 세대에 말하자면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국에 이게 하려면 결국은 이들을 국가 자산으로, 북한에서 내가 살았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뭘 했다는 이 경력 자체만도 국가 자산화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부터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부에서는 이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 인증제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꿈꾸고 있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일단 지금 공개활동 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공개활동 하시는 분들을부터 모아가지고 분야별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또 일부 분들은 이런, 우리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내가 등록되는 건 원하는데 내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 북한 저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보위부하다 온 사람, 하다가 온 사람, 검사하다 온 사람, 더 부지사하다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높은 층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숨어 살지 말고 내가 아무게 더 부지사했다고 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얼마나 북한에서 부지사까지 해. 그러면 아시겠어요? 우리 저 이복 어드민해 지금 지사 뽑지 못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지사하던 분 지사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왜? 그분이 탈북민 사회 나면 다 압니다. 부지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이게 됐다가 이제 또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또 자기 생계에 지금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것도 데이터에서 신분은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 원위도 무슨 담당 부지사 했던 분도 있다라고 데이터에 다 올려놓으면, 제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북한에서 붕괴됐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북한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행정력을 복구하고 우리 한국과 북한을 하나로 잇는다라고 하면 실제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정유한 교수님처럼 음악에도 음악계에서 우리 피아니스트, 바니스트 막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에서 이런 분들이 가서 북한의 예술단, 중앙예술단을 어떻게 한국화하겠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북한 전문가들 한 대 먹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강연들, 제가 미술평 사무처장에서 있을 때 볼 때 강연할 때 이제 강연 여부들이 딱 어떤 때는 이런 거,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동호회에서 이런 강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우리는 요 분야 전문가가 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대표단에 오면 우리는 북한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공식 정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진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런 북한에서 사이버 하던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분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둘 찾아내가지고 레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진짜 컴퓨터 센터라든가 이경제 같은 데서 진짜 톱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이버 분야에서 이러던 사람, 그보다 조금 그 밑에서 이러던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제공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데이터 구축에도 저는 이제 다 들어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성공했구나. 또 북한에서 그런 일을 종사했던 사람들을 각 부류별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 데이터 해놓는 것도 우리는 통일을 위한 큰 이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왔는데 탈북민들은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달면
최근에 탈북민들 속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젊은 탈북민들 속에서 유튜버 대열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요. 예. 요새 이게 지난 시기가 젊은 친구들 속에서 유튜버 하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전화 하나 받았는데 북한에서 몇 해 전에 목선 타고 온 여자친구인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갑자기 나한테 왜 전화가 하니까 제 유튜버에 좀 출연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 유튜버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제 친구 이윤규는 벌써 몇 번 출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유튜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여기 한국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주승현 변호사님도 지금 방송도 하지만 각자 자기 유튜브 채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자기 생활을 잘 올리면 그것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다 봅니다. 예. 어느 정도 보는가 하면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용현 변호사하고도 뭐 밤새 토론했는데 저한테 제 유튜버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의원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번호 좀 주세요. 그래 번호 줬어요. 번호 보니까 후에 텔레그램으로 연락 왔는데 자기가 어디서 숨어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구출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제 그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한국사를 들여다볼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BTS가 어떻게 하고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탈북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 건지 그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 건지 이걸 많이 고민해 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그 목선 타고 온 분이 이야기하는데 배 타고 여기 한국에 오려고 다 약속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오라고 했던 친구가 못 가겠다고 했대요. 나 안 가겠다. 배 몰아줄 친구가. 왜 못 가겠냐 하니까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한국 영화 계속 봤는데 밤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본 한국 영화 중에 탈북민이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임대주택을 주는 거예요. 임대주택. 그 다음에 정착금 지원 주고. 그래서 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 친구가 그때 못 가겠다고 할 때 야 한국에 가면 일단 나오면 임대주택 준대. 그러니까 너 집 걱정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정착금 얼마 준대. 이런 이야기를 알았으면 했겠는데 모르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탈북 우리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유튜버들이 뭐 거창하게 터널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 주승현 교수님도 북한 군인으로 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걸 하나씩 뭐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이 영상 하나 좀 틀어. 네. 동영상을 담은 외장 메모리를 북한 스마트폰에 꽂았다. 파일을 제대로 읽어내는 스마트폰. 여기 태양의 구애를 넣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예, 이제 보십시오. 이제 클릭해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파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라졌어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 파일마저 자기네가 보고 인증이 안 된 파일이라고 판단하면 해서 완전히 폴더가 빈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영상 재생이 막히고 삭제까지 된 건 스마트폰에 깔린 검열 프로그램 붉은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영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어요. 평양시에서도 뭐 제 주변에서 뭐 다 봤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백공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집도 수시로 쳐들어오고 직장에서도 이제 컴퓨터 있으면 이제 컴퓨터 검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뭐 북한에서 외교관 좀 하면 외교부 쪽에 있으면 그쪽 백공부 쪽 거기에다 또 다 선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합니다. 야 언제쯤이면 이제 백공부가 한번 가서 컴퓨터 검열하니까 미리 준비해.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 이게 톰과 제리와의 싸움인데 자 백공구가 언더 알아가면 미리 알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삽니다. 이 백공구 프로그램에 뭔가 와서 컴퓨터에다 놓고 돌리면 아무리 컴퓨터를 그 북한 그때 윈도우 쓸 때인데 Restoration to Factory Mode라고 하는데 공장 인도 조건으로 돌려놔도 백공구 프로그램을 놓고 돌리면 뭘 봤다는 기록이 다 나와요. 뭐냐면 천국의 계단 봤다면 언제 천국의 계단 봤다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요 프로그램을 사서 돌리면 기록이 싹 없어져 라는 프로그램을 또 줘요. 그러면 그걸 돈 주고 사서 자기 프로그램에다 놓고 밀면 백공구 프로그램에 와서 그걸 찾지 못해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백공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또 끼우면 그자 프로그램을 아무리 지어도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백공구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2023년도인데 김정은이가 2023년 전까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악법 3개를 만들었어요. 3개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 다음에 청소년 교양법, 평양문화법 3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요들은 영상에도 봐도 어린 유학생까지 다 공개 처형하고 재판하고 난리 쳤거든요. 천섬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젊은 애들을 막지 못하니 이제는 뭘 했는가 하면 이게 북한에서 서명 인증제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 지금 북한에 한 700만 명의 핸드폰 이 핸드폰을 만들어 팔 때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다 장착해서 팝니다. 그러면 내가 멀리 장마당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USB를 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보니까 핸드폰에다 엮고 탁 보고 그걸 보자고 딱 클릭하는 순간에 핸드폰에 있는 북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 깨버려요. 지워버려요. 볼 수 없게.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컴퓨터나 또 너텔이나 이런 걸 검열할 때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걸 보았다면 지금 북한의 백공구는 그게 아니라 저들이 만든 이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태웠느냐 안 태웠느냐 이거만 태우면 어느 순간에 다 제껴버리니까 아예 원천 차단하는 그러니까 북한도 대단히 지금 진흥화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대단히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북한에다가 USB나 SD카드에서 보낼 때 북한 프로그램이 그걸 주겠다는 프로그램에게 방화벽을 쳐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 동영상 프로그램을 막아치워가지고 우리가 들여보내는 동영상이 뜰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였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공구 검열 프로그램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해봤는데 이건 상당한 품이 드는 이전 프로그램이다. 설사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도 아마 북한이 또 그걸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4년도에 북한의 3대선과 불공개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에 우리가 정치적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하다 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영화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통로와 가능성이 지금 거의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속에서 혹시 이런데 hum해 가지고 지원하고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저하고 용기 내시면 지금 북한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다 종사다가 오신 분들도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젊은 노하우 컴퓨터 전문가들과 북한에서 온 전문가들 여기에 재력이 도와지면 현실적으로 실제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 이 이상 더 중요한 통일 준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난 뭐라?